다시 자, 이게 이제 우리 칠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대의 건국 신화 했고 중세의 건국 신화를 조금 하나 말았어. 그죠? 견훤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대 건국 신화 특징이 뭐였냐면 신성성이 굉장히 높아요. 종교적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이야기가 떨어져. 합리성이 좀 떨어져. 하지만 중세 건국 신화는 이제 신성성이 합리적인 이야기야. 합리적인 이야기. 우리 견훤의 이야기를 보면서 견훤도 뭔가 좀 신성한 어떤 요소가 있긴 있어요. 뭐 지렁이 아들이라더니 뭐 호랑이가 젖을 먹여 키웠다느니 뭐 이런 좀 환상 못 믿을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고대 국가에 비해 좀 떨어지고, 대신에 왜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고 왜 왕이 되었는지를 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백제에 복수를 하겠다. 내가 백제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후백제를 건국했다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궁예하고 왕건, 시간이 좀 되면 조선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나라가 중간 좀 생략을 해놨어요. 이때 다른 나라랑 치고받고 싸웠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려, 왕건의 고려가 좀 흥했어. 백제는 좀 쪼그라들고 있었어. 견훤이 이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라 말에 후백제를 세운 지 여러 해가 되어서 되게 오래 지났는데 북쪽의 고려 군사보다 몇 배나 되는데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보니까 고려가 이길 각이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서 우리 살 길 찾자 라고 말을 했나 봐요. 왕이라는 사람이 좀 한심하죠. 그럼 당연히 아들은 반대했겠죠. 반대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또 며칠이 지나고 견훤이 아직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멀리 대궐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므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신검이 아빠한테 아버지께서 늙어갖고 제대로 못하니까 큰아들 신검이 내가 왕이 돼서 후백제를 이끌겠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견훤은 도망칩니다. 자, 견훤은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방을 지키는 장사 30명에게 술을 먹였고 취하게 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냐면 고려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재밌죠. 이 후백제를 세운 건국 시조가 적국으로 도망친 거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대통령이 북한으로 도망친 거야. 자, 이에 태조는 이제 왕건은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견훤을 마중 나오게 한 다음에 견훤을 이렇게 적국의 왕이라고 죽인 거나 한 게 아니야. 왕건은 오히려 이렇게 환대를 해줬어. 어서 오십시오 이런 다음에 형님 하고 불러준 거야. 상부 형님 하고 부른 다음에 되게 편하게 살게 해줬어요.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이렇게 가사 도우미들도 좀 붙여주고. 자, 그래서 이제 견훤이 나중에 왕건을 찾아가서 노시인이 전하께, 지금 같은 왕이었는데 자기를 낮춰 부르는 거죠. 왕께 항복해 온 것은 전하의 위험을 밀어 반역한 자식을 죽이기 위한 것이니까 내 아들을 죽이고 싶어.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으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해가지고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후백제의 짧은 역사의 끝이에요. 4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짧지만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18년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게 정체성이 있잖아. 그죠? 18년만 살아도 사람이 한 나라에 왜 이래 또. 자, 18년만 살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생기는데 4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견훤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멸망시켰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죠.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멸망시킨 그런 사람이. 자,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견훤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견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신기한 이야기가 없진 않아요. 신라 왕족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지렁이 아들이고, 호랑이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진 않아.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면모가 더 많이 부각돼요.
무슨 능력, 싸움 잘했다, 군사적인 능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의 복수라는 명분, 이런 것들이 더 부각돼 있어, 이 이야기 자체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후백제는 멸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나라야. 실패한 국가라는 거야, 후백제는. 그래서 이 신화라가, 건국 신화가 미완성 상태예요. 미완성 상태.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도 좀 어설프고, 뭐 만들어지다 만 것 같고, 여기까지는 되게 멋있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좀 찌질해지잖아. 왕건한테 항복해가지고 아들을 죽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왜 남아있냐면, 결국 이것도, 이 후백제의 기록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려가 썼기 때문이야. 고려 입장에서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썼기 때문에 이 견훤을 어느 정도까지만 띄워준 거겠죠. 너무 많이 띄워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얕잡아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견훤을 받아들인 왕건의 어떤 대범함, 이런 걸 강조해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왕건이 막 견훤을 막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도 결국 왕건의 어떤 인품을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자, 그래서 후백제의 신화는 미완성 상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가 중요합니다. 미완성 상태인데, 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이제 고려가 이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이 견훤도 나름 신성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더 부각된다. 중세의 특성상. 자, 여기까지가 견훤입니다. 그 다음에 견훤 말고 또 한 명의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한 명의 영웅이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 중 한 명인 궁예에 대해서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궁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의 그 주인공이죠. 읽기 자료를 봅시다. 지훈이 들어왔네. 영찬이 들어왔어요? 윤영찬 들어왔어요? 윤영찬? 윤영찬 아직 없죠? 얘는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들 여기를 읽어주세요. 후고구려 궁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읽냐면은 여기까지, 궁예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이네. 5분이면 되겠죠? 지금 5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5분 뒤에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5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에 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DM으로 보내세요.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 있을 거야. 화면만 잠깐 꺼놓을게. 궁예 보겠습니다. 궁예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자, 궁예가 여러분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의 주인공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인물인데, 자, 봅시다. 궁예는요, 신라 왕족의 후손입니다. 견훤도 그렇다는데, 얘는 조금 더 핏줄이 가까워요. 견훤은 먼 조상이 이제 신라 왕인데, 얘는 그냥 왕자야. 직계 왕자야. 아빠는 헌한 왕이래요.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 옥상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 빛이 하늘에 닿았다, 이러니까 이제 점치는 사람이 말했을 때 이 얘는 저주받은 애다, 이렇게 신탁이 내려왔나 봐. 그래갖고 왕이 죽여라 시켰어요. 창밖으로 내다 던졌는데, 그때 밑에 있던 유모가 갓난아기를 몰래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에 눈을 찔러가지고 애꾸가 됐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벌써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다르지 않아요? 그죠? 벌써 남다른 스토리가 있지. 응? 아까 견훤처럼 뭐랄까, 영웅들의 특징이야.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요. 뭔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떤 고난을 겪고 태어났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왠지 충분히 있을 법한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지. 태어나자마자. 여기 보면은 뭐 무지개가 떴다느니 이런 뻥 같은 내용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버려져가지고 유모가 키웠다,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죠. 그렇죠? 이게 중세 신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때 이제 유모가 대신에 엄마처럼 키웠어요. 유모를 엄마를 알고 키웠는데, 유모는 그 친엄마가 아니라 그 젖주는 엄마를 말해요. 그 옛날 왕족들은 직접 젖을 안 줬어요. 지금처럼 분유가 없는 시기니까 다 수유를 해야 되잖아.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왕비는 채통 때문에 그 모유를 수유를 안 하고 대신에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는 사람 데려다가 젖을 나눠 먹였어. 그게 그 유모야, 유모. 그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수유를 안 하면 금방 그게 끝난대요. 그게. 근데 계속 수유를 하면은 그 모유가 계속 나온대요. 신기하죠? 자, 아무튼 어렸을 때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야. 이 예꾸눈이 궁예가. 그래가지고 유모가 안 쳐다놓고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야, 너는 태어나자마자 나라에 버림받아 죽을 뻔한 것을 내가 몰래 기른 건데, 너는 사실 신라의 왕자야. 너가 이렇게 자꾸 인싸짓을 하면, 응? 언젠가 걸려서 우린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싸로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궁예가, 아씨, 난 출신이 다르구나 하고 떠났어요. 절로 떠났어요. 이제 숨어 살라고. 그랬는데, 자, 근데 그 타고난 그 똘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중들의 어떤 규칙을 잘 안 지켰어. 그랬는데 어느 날 까마귀가 뭘 딱 떨어뜨렸어요. 자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왕자가 써져 있을 때요. 왕자가. 야, 이거 보고서 이제 궁예가 직감을 한 거죠. 나는 왕이 될 운명이구만. 이렇게. 응?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고 직감을 한 거죠. 좀 평범하지 않죠? 궁예도 남들과 다른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죠. 자, 이때 이제 아까 그 견훤이랑 겹치는 거, 신라가 이제 망해가는데 이때 여기저기서 막 그 반란이 일어났어. 처음에는 이제 궁예가 기혼이라는 데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양길한테 갈아탔다가 나중에는 양길의 그거를 자기가 흡수해요. 양길의 세력을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궁예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나라를 이제 세웠어요. 그 견훤이랑 똑같아요. 이때 이제 그 왕건, 고려태조, 여기 보면 우리태조 이렇게 써 있지. 우리태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다고? 이거 고려 사람이 썼다고. 그러니까 고려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 우리태조 왕건이 이제 궁예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궁예는 양길 밑에 들어가서 양길이라는 애를 죽이고 자기가 그 왕이 되고, 그 왕건은 궁예 밑에 들어갔는데 궁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궁예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된 거야.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세력을 흡수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강원도 이쪽 부근에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제 후고구려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길은 뭐 어쩌고 뭐 그 양길도 있었는데 결국 궁예가 양길을 몰아내고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왕건을 되게 높은 자리에 썼어요. 능력이 좋으니까 정말 그 높은 가장 가까이 놓고 오른팔처럼 부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 뭐라 그래? 지난날 신라가 당에 청병하여 고구려가 무너졌기 때문에 옛 서울 평양은 궁하여 풀이 무성하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이거 똑같죠? 견훤이랑. 궁예는 더 뻔뻔해. 왜냐면 궁예는 신라 왕자 출신이야. 근데 지가 고구려 복수를 하겠다고 그 명분으로 그 북쪽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한 거야. 좀 더 뻔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판 거죠. 사실 뭐 고구려랑 관련도 없는 인물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평가하기를 태어날 때 신라왕한테 벌어져 가지고 좀 원한이 있었다. 그래서 그 흥주 부석사에 벽에 그러면 왕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초상화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림을 칼로 찢었다. 이 초상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복원한 거지만 선생님 가봤어요. 그 궁예가 뭐 직접 훼손했다는 그 그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말하자면은 건국 과정이야. 여기 얘도 뭐 신화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좀 신적인 요소라고 해봤자 뭐 태어날 때 무지개가 좀 떴다, 까마귀가 뭘 떨어뜨려줬다, 뭐 이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얘도 어떤 그 후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과정이 더 드러나죠. 그 누구 밑에 들어가서 세력을 키우고 누구를 무찔러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고 이런 과정이 더 상세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미쳐가는 과정입니다. 자, 궁예는 지가 미륵이래, 지가 부처래.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제 금색 도포 막 이런 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봤던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응? 자기 아들을 보살이라고 한 다음에 백마를 타고 뒤에 이제 막 애기들 따라다니게 하면서 막 찬불가 부르게 막 하고, 그러니까 미친 짓을 막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이제 민심이 떠나는 거지. 처음에는 저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라 갖고 뭐 고구려를 세운다 그래서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미친 짓을 하니까 자기 그 아들도 죽이고 와이프도 다 죽여. 마트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잃었어. 궁예가 민심을 잃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민심이 왕건한테 향하는 거야. 여기부터는 이제 왕건에 대한 내용이야. 자, 왕창근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등치가 큰 사람이 거울을 팔았대요. 거울을 팔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창근한테 내 거울을 사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바꿨어. 근데 그 거울에 이런 시가 써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어떤 무슨 내용이냐면 궁예는 망하고 왕건이 이제 흥할 거다,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왕건이 흥할 거라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대로 궁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머리통이 깨져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적당히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궁예한테 좋은 말로 하고 넘겼어요. 보면 여기 봐봐. 지금 왕이 혹독하게 나라를 다스리니 우리들이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가족 전부가 김치가 되고 젓갈이 된대요. 사람으로 젓갈을 담가 먹는데요. 세상에, 글쎄. 응? 얼마나 살벌해. 궁예가 얼마나 살벌하게 정치를 했는지 알겠죠? 중간에 내가 생략한 부분에 궁예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죄인들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토막토막 해가지고 소금에다 절여놨대요. 왜냐면 이제 보여주려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그걸 젓갈을 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듣기 좋게 꾸며가지고 이 시의 내용은, 이 예언의 내용은 이제 궁예가 잘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꾸며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어딨어, 신순겸, 복지겸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왕건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임금 궁예가 형벌을 남용해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들만 빼앗고 이래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개판이다. 예로부터 혼매한 임금을 폐하고 명철한 임금을 세우는 것이 천하의 큰 일이다. 그러니까 몰아내자. 쉽게 말해서 탕왕과 무왕이 이를 실행할 것을 바란다. 이 탕왕과 무왕은 중국의 이제 왕들인데,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때 중국이 선진국이니까, 이때 이미 선진국이니까 중국이 이를 본받아서 우리도 큰 일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건이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야, 나는 충성스러운 신하라서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나는 뭐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계속 찔러요. 계속 해봐. 야, 하자. 궁예 죽이자. 그랬는데 계속 설득을 합니다. 자, 이때 와이프가, 부인 유씨가 태조한테 어진 자가 어지지 못한 자를 치는 거,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몰아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 여러분들 말 들어보니까 나도 빡치는데, 응? 하자.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쿡 찌르니까 세상에 이제 아내를 이기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그 청을 받아갖고 거병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그 다음에 이제 궁예를 쫓아내죠. 궁예는 쫓겨났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천한 차림으로 산의 숲속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결국 살해됐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의 최후고요. 이 후고구려를 물려받은 왕건이 고려로 나라를 바꾸고 이제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 궁예 스토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도 뭔가 신성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뭐 태어날 때 뭐 무지개가 떴다느니,
까마귀가 뭐 왕자 모양의 나무판 바리떼라 그러는데 그 떨어뜨려 줬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강조되는 거는 신라의 왕자라서 왕자 출신이라 신라를 싫어했다. 신라에 반역했다. 이런 내용이랑 고구려의 국수를 위해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된다는 거죠. 얘도 그 견훤이랑 똑같이 얘처럼 똑같이 신성성은 줄어들고 합리성이 더 올라갔다. 이게 중세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런데 얘도 이제 결국 뭘 위한 거? 얘도 실패했어. 후국으로 망했잖아. 이 견훤도 그렇고 왕건도 그렇고 결국 얘네 인생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뭔지 알아? 그래서 왕건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해요. 결국 소모품이야, 소모품. 왕건을 위한 소모품. 후백제 견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결국 왕건한테 항복했지. 그래도 견훤은 제때 항복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 근데 궁예는 어때? 얘는 지가 왕 돼가지고 막 개판치고 막 형벌 막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벌 주고 막 이러다가 왕건한테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었어. 그래서 왕건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얘도 미완성이죠. 뭔가 있으려다 말았어요. 뭔가 이 궁예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다가 말았어요. 누구한테? 왕건한테 뺏겼어요. 제물로 쓰인 거죠. 왕건을 위한 제물로 그 궁예와 견훤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화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뭔가 만약에 견훤이 삼국을 통일했다면 왕건의 신화가 왕건이나 궁예의 신화가 만들어지다 말고 견훤의 신화가 완성이 됐겠죠. 그 주몽처럼 기승전결이 완벽한 스토리가 만들어졌겠지. 근데 결국 삼국을 통일한 건 고려였고 고려의 태조를 띄워줘야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희생양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도 어느 정도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자, 다시 후고구려와 후백제 중세 신화는 합리성이 늘어났다. 신성성은 떨어졌다. 종교적인 건 떨어지고 합리성은 올라갔다. 그리고 왕건을 위한 제물로 쓰였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왕건은 어떨까? 얘는 최후의 승자잖아. 얘가 이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기의 신화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이제부터 나 멋있게, 나 기왕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멋있고 노래도 잘 부른다고 막 지금부터 만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왕건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왕건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그냥 같이 봅시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자, 고려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고려사. 고려사는요, 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책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거라서, 고려시대 때 써진 내용이 잘 남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무슨 내용이냐. 자, 신라 성골장군 호경. 얘도 또 신라야. 신라 성골이면은 왕족이야. 신라 성골 출신인데, 얘가 백두산,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뭐 호랑이랑 이렇게 그 인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혼자 자식을 낳고 막 그래요. 자, 그러는데 보시면 자, 호랑이랑 이 호경이랑 호랑이랑 인연이 생겨가지고 강충이라는 애를 낳았는데 이 강충이라는 애가 또 가족끼리 또 스토리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거 있어. 보자. 어느 날 꿈에 공룡이 올라와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자 오줌이 조선 천지에 가득 찼다. 형 이재건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버티는 기둥을 낳을 꿈이라면서 딸 덕주를 보육에게 주었는데 둘 사이에서 두 딸이 태어난다. 자, 이거 오줌 싼 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줌을 쌌는데 막 오줌이 막 천지를 가득 채웠어. 그래서 그 꿈이 막 되게 좋은 꿈이라고. 막 꿈을 팔아.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줌에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김유신? 정확합니다. 누구야? 진영이요.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굿굿. 이거 김유신 옛날 이야기에 그대로 있어요.
김유신 동생인가? 김유신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여동생이 꿈을 꿨는데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막 넘쳐서 강을 넘쳤어. 근데 그 둘째 동생이 야, 그 꿈 좋다 해갖고 또 꿈을 샀어. 꿈을 샀어. 근데 김유신 친구 중에 김춘추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 왔는데 김유신이 동생한테 야, 그 내 친구 왔는데 너가 좀 막 과일상 좀 내와봐 이랬는데 그 첫째 동생이 아, 부끄럽다고 안 들어갔어. 둘째 동생이 대신 과일상 들고 들어갔는데 김춘추랑 눈이 딱 맞은 거야. 헉, 멋진 오빠 이라고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김춘추가 나중에 왕이 돼요. 그래서 김유신 동생이 왕비가 됩니다. 꿈을 팔아서 왕비가 되는 이야기는 원래 있던 이야기예요. 김유신 시대에 있던 이야기인데 여기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거를 그러니까 재활용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재활용한 거예요. 자, 이건 계속 이따가 마저 얘기할게. 자, 그래서 아무튼 작재건이라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 작재건이라는 애가. 작재건이 근데 보니까 활을 잘 쏴. 어? 활을 잘 쏴. 이것도 누구지? 이거는? 활 잘 쏜다 하면 또 누가? 이건 주몽이잖아. 주몽이에요, 주몽. 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서해 용왕으로 가서 사람을 구출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는데, 요거 다 옛날 이야기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원래부터 있던 옛날 이야기들을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결국 누가 태어나냐면 왕건이 태어나요. 결국. 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칠판으로 돌아와서 자, 왕건은 자기가 왕이 됐잖아. 최고의 승자가 됐는데 자기를 띄우지 않아요. 나는 뭐 아래서 태어났고 하늘의 후손이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기 조상을 신격화하는 거야. 내 조상, 몇 옛날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호랑이랑 결혼을 했대. 세상에 맙소사. 그 다음에는 야, 그 아들이 있는데 걔가 설마 세상에 신라 김유신 같이 똑같이 응? 꿈을 사고 팔았대.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은 세상에 고구려 주몽처럼 활을 잘 쐈대. 그 아들이 누구야? 왕건이야. 본인을 띄우지 않아요. 자기 조상을 띄워요. 왜 이랬을까요? 왜? 기왕 띄울 거면 자기를 띄워야지 왜 조상을 띄웠을까요? 자기를 띄워줘봤자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이겠죠. 바뀐 거죠. 시대가 흐른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띄워서 이 자기가 고려의 왕이 된 거를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나는 남들과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거를 설득을 하는 거겠죠. 자, 다시 읽기 자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삼국유사에 이제 좀 마지막에 옵션처럼 붙어 있는 부분인데 사론에 이렇게 말했다. 신라는 운수가 다하고 올바른 도리를 잃어 하늘이 돕지 않고 백성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묻 도둑이 틈을 타서 일어나서 마치 고슴도치의 털과 같았다. 그 중에서도 강한 도둑은 궁예와 견원 두 사람이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조로서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아버지의 그 그림을 칼로 베었으니 싸가지가 바가지였다. 견원은 신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그 신라 월급을 받은 공무원이었는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기회로 삼아 신라의 도읍을 쳐서 임금과 신하를 마치 짐승처럼 죽였으니 참으로 천하의 원흉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 신라의 신하가 신라 왕을 죽였다. 실제로 그랬어요. 에바세바 드록바다. 그래서 이 얘네들은 궁예랑 견원은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어떻게 됐어? 궁예는 그 자기 신하 왕건한테 뒤통수를 맞았고 견원은 자기 아들 신광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이거 누구 탓이겠냐? 지 탓이지. 응? 자기 탓이다. 결국은 뭐야? 자, 여기 보시면 이 항우라는 애, 항우는 알지? 항우와 유방, 초안지. 그 항우라는 애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애예요. 중국 역사에 다 털어갖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인데 얘가 초나라를 세웠는데 얘가 졌어. 누구한테? 한나라 유방한테 졌어. 이 유방은 중국 최고의 영웅이야. 그러니까 이밀 얘도 중국도 잘 나갔던 애인데 당나라한테 졌어. 당나라도 당고조라는 황제한테 졌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잘난 애들도 응? 그 어떤 영웅을 이기지 못한 진정한 영웅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궁예와 견원도 나름 지들은 영웅이지만 결국 누구한테 졌어? 왕건한테 졌지. 왕건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랑 동급이야? 유방과 당고조만큼 동급이다. 중국의 어떤 건국 취중만큼이나 뛰어난 인물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왕건은 자기를 띄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 조상을 띄워줬어요.
어떤 신성한 요소들을 자기 조상한테 다 몰아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견훤이랑 궁예를 띄워줬어요. 견훤도 나름 능력이 있었고 궁예도 나름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긴 건 누구야? 결국 이긴 건 누구야? 왕건이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딱히 뭐 왕건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해도 돼. 자동적으로 왕건에 대한 식격하고 완성이 되는 거야. 고대처럼 막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리고 돌려서 결국 왕건은 대단한 인물이고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대 국가와 비교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이 고려를 비교해 보면 천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뷰할 때 왜 스포츠 같은 거 인터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겼으면 만약에 우승팀이 나왔어. 우승팀이 나오면 우승팀 감독한테 인터뷰를 해요.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냐면 상대편 감독님이 정말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결국 뭐야? 상대편 감독 잘했는데 이긴 건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잖아. 결국 내가 더 잘했다는 뜻이죠.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대놓고 저 상대편 야구 진짜 더럽게 못하고요. 내가 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띄워줌으로써 오히려 나를 더 띄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 그러니까 왕건과 견훤 궁예의 차이야. 왕건과 견훤 궁예의 차이. 견훤 궁예는 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왕건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 이걸 보여주는 거야. 견훤과 궁예는 지가 대단하고 지가 잘나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결국 뒤통수 탁 맞고 죽었죠. 실패했죠. 하지만 왕건은 그렇지 않았죠. 얘는 보면은 막 인품이 되게 강조해.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아까 보였잖아요. 뭐 옆에서 왕 해주세요 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이 견훤과 궁예 스토리를 보다 보면 결국 기승전 왕건이야. 기승전 왕건. 왕건을 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고려 신화예요. 여태까지 본 거는 다. 후백제 신화, 후고구려 신화 이런 거 다 고려의 건국을 위한 장작이라고 할까요? 재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중세 신화를 고려를 본 건데 이 고려 신화의 특징, 신성성 아주 많이 떨어지고 합리성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